국어 교과서 속 문학, 그중에서 현대소설을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게 읽고 있는 조아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메밀꽃 필 무렵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자, 구체적인 그 지문을 가지고요, 좀 더 자세하게 작품에 접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지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제가 사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귀가 나오네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죠. 자, 이 나귀가 주인공 허생원과 자, 어떤 관계를 맺는지, 허생원에게 나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그 강원도 봉평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메밀꽃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막 가슴도 확 트이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뭔가 정말 낭만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진짜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주인공 허생원에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지문은요.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사진으로 나귀를 봤습니다. 그 나귀와 허생원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것은 이제 나귀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까스러진 목뒤털은, 여러분 까스러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 잔털 따위가 되게 거칠거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은 그런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보면은 뭔가 까슬까슬한 느낌 드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털이 이제 막 풍성하게 난 것도 아니고 되게 듬성듬성 나서 좀 거칠거칠한, 예, 되게 그런 느낌을 주는 털입니다. 윤기도 없고. 자, 그런데 그 나귀의 그 털은요,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개진개진이라는 말은요, 좀 물기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런 물기가 이렇게 끈적하게 젖어 있는 눈은 뭔가 이제 좀 깔끔한 느낌은 안 들죠. 자, 그런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자, 여기서 주인 누구예요? 나귀의 주인 허생원입니다. 그 나귀의 그 외양을 계속 허생원에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눈곱을 흘렸다. 자, 몽당비처럼 짧게 쓸리운 꼬리도 막 다 닳아서 볼품이 없습니다. 자,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여러분, 닳아 없어진 굽 몇 번이나 도려냈답니다. 나귀랑 허생원이 정말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나 봐요. 자, 그리고 새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자,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피가 이렇게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빼짓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귀의 외양을 허생원의 모습에 빗대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나귀를 허생원과 자꾸 그 비교를 할까요? 자,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나귀는 외양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허생원과. 자, 그 다음 지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자, 아이는 앵도라진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앵도라진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자, 이런 말투로 이제 막 놀리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아이는 나귀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생원이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허생원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허생원은요, 나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는 나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처럼, 친구처럼, 자신의 동반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에 대한 놀림이 그냥 단순히 나귀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놀림처럼,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려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여러분, 암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인 어떤 그 동물적 수컷이 암컷에게 가지는 욕정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허생원은
그냥 이거는 나귀를 놀리는 게 아니라 충주집에게 어떤 그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동의를 질투했던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더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주춤하면서 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허생원과 나귀의 그 연관성 우리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허생원과 나귀는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웬만한 가족보다도, 그렇죠? 웬만한 가족만큼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낸 거죠. 자, 그리고 둘은 아까 여러분 지문에서 확인하셨겠지만요. 외모가 유사해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허생원이 그 충주집한테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 것처럼 나귀도 옆에 있던 암나귀한테 그 정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이런 행동 거지도 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가시면요. 허생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래봬도 내 나귀가 강릉집 피마한테 새끼를 얻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요. 이 나귀한테. 새끼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허생원은 속으로 기대감을 갖는 거죠. 내 나귀도 새끼를 가졌지. 나에게도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 아들이 동의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품 끝까지 허생원과 나귀는 깊은 연관성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들어갑니다. 출제 포인트 코코. 자, 나귀는 허생원에게 있어서 분신과 같은 존재고 정말 그 허생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뿐만 아니라 행동, 어떤 삶,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나귀라는 거죠. 이렇게 나귀의 의미를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길을 떠나죠. 봉평에서 이제 대화장으로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자, 허생원이 분위기에 취해서 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분위기에? 뭐 술이라도 한잔 했을까요? 아니죠. 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메밀꽃 핀 달밤입니다. 메밀꽃이 정말 아름답게 쫙 펼쳐진, 그죠? 자, 그런 달밤에 길을 걸으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 그 배경에 취해서 허생원이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자, 조선달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부시, 그러니까 이렇게 흠뻑 담뿍 이렇게 빛을 흘리고 있다. 굉장히 좀 뭔가 그 낭만적인 느낌이 막 들죠. 이 배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달밤의 이 역할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허생원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봉평에서 대화로 가고 있어요. 대화로. 자, 조선달과 동의와 이렇게 셋이서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과거의 이야기를 허생원이 꺼내요. 봉평에서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중간에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는,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달밤이라는 거죠. 자, 이 과거에 성서방네 처녀와 그 방앗간에서, 그죠?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그 밤에도 이런 달이 휘영청하니 뜬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달밤, 메밀꽃 핀 달밤, 이 길을 걷다가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내 인생에 정말 그 낭만적이었던, 환상적이었던 그 일, 그 성서방네 처녀와의 그 일,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죠? 같은 달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콕콕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 달밤의 역할, 첫 번째, 자,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과거의 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 메밀꽃 핀 달밤은요,
이 작품의 어떤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지문 또 확인을 할 텐데요. 그 장면을 보시면 정말 마치 그 어디선가 요정이라도 하나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환상적이고 아주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를 뽐내는 그런 배경이 쫙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콕콕입니다. 이 메밀꽃핀 달밤의 역할. 자, 바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그랬죠? 이효석 작가의 고향. 그렇죠. 지금도 가면 이런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늦여름에서 가을에 이런 그 메밀꽃이 이렇게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강원도 봉평에서 볼 수 있는 강원도 그 봉평의 그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풍경. 자, 그런 향토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서정성을 연출한다는 점. 출제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자, 메밀꽃핀 달밤은 자, 봉평 특유의 그 향토적 서정성을 이렇게 형성한다, 연출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 달밤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우리 이어서 지문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바로 이 장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메밀꽃핀 무렵을 보면서 여러분은 한국 문학사상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길을 걷게 되실 거라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거 단순히 그냥 허생원과 조선달과 동의가 달밤에 메밀꽃핀 그 사이로 길을 걸었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그 표현들을 보세요. 문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그리고 마치 소금같이 소금을 뿌린 듯한 그 메밀꽃밭.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풍경을 쭉 보면서 그 풍경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산으로 난 길을 이렇게 그 산중턱을 넘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자,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자, 달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면 얼마나 고요한 걸까요? 짐승 같은 숨소리가. 막 이런 소리 있죠. 이런 숨소리가 들릴 것처럼 마치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달에 푸르게 젖어 있다. 푸른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잎새들. 자, 그리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마치 하얀 소금을 막 뿌려놓은 듯이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 장면이 그 꽃밭이 달밤 밑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얼마나 뛰어난 비유입니까? 굉장히 참신한 비유죠. 여기저기 뭐 어디서나 막 볼 수 있는 그런 상투적인 비유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효석 작가만의 참신한 비유인 거죠. 자,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자, 붉은 줄기가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이런 참신한 비유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어떤 고유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아름답게 아주 낭만적으로 환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봉평이라는 지역에 들르게 되시면 꼭 이 밤길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자, 문체적인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 전반적으로 이효석 작가는요. 이런 그 배경을 묘사를 할 때 어떤 그런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인 문체. 그러니까 막 그냥 단순하게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듯한 그런 그 서술이 아니라 뭔가 이런 비유, 이런 참신한 비유. 이런 표현을 정말 고민해서 골랐을 것 같은, 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시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까? 그렇게 정말 고민을 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적인 그런 분위기, 낭만적인 분위기,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문체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이효석 작가의 개성적인 그런 문체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신한 비유, 이런 참신한 비유로 전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의 문체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어요. 나귀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작품의 맨 앞에 보면 봉평장터에 대한 묘사도 나오는데요. 자, 그런 네 번째 그 포인트죠. 네 번째 문체적 특징입니다. 그런 사실적인 묘사도 이 작품의 그런 문체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자,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자,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일단은 장돌뱅이들의 안식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작품에서. 왜? 장돌뱅이들은 계속 이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길이 장돌뱅이들에게는 오히려 편안한 그런 정신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허생원은요,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다가 성서방네 처녀와 만남을 갖고, 이별하고,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동희와 다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 공간이 바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길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에 이어서 이제 허생원이 그 성서방네 처녀와의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자, 세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난다. 허생원, 조선달, 동희 이렇게 늘어섭니다. 그럼 이 앞에서 허생원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이 뒤에 있는 동희는 그 이야기를 당연히 못 듣겠죠. 자, 이게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들어서 동희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지금은 못 듣게 하는 거죠. 왜? 지금 동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 얘기랑 비슷한데? 그럼 당신이 이러면 소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 뒷부분에 소설 끝부분에 어떤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지금은 동희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못 듣도록 그래서 그 혈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확실히 밝혀지지 않도록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지문을 살펴봤고요. 자, 지문과 관련된 자,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문제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짜장 동희를 만났을 때는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자,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짜장, 서름서름한 이런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이건 다 고유어잖아요. 자, 답은 X입니다. 자, 2번. 이 작품은 허생원의 과거의 삶과 밤길을 걷는 현재의 장면을 결합하고 있다.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장면을 자,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달밤이죠. 답은 O고요. 3번. 이 작품은 서정적인 문체와 참신한 비유를 통해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맞습니다. 설명 그대로예요. 답은 O입니다. 자, 우리 단답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보죠. 작품 초반에 허생원과 동희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면서 허생원과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소재는 바로 떠오르시죠? 누구예요? 네, 누구라고 하면 이상한 거요? 그죠? 동물이니까. 나귀죠. 자, 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러한 시간적 배경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면서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 작품의 배경 뭐였습니까? 그렇죠. 달밤. 달밤. 여러분, 메밀꽃 핀 달밤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볼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문들, 뒷부분 지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